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사단 면회실은 언제나처럼 북적였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줄지어선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다림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어린아이들은 군복 입은 아빠나 오빠를 보러 온다는 들뜬 마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머니들은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에 든 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속옷, 양말,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면회실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설렘과 보고 싶은 마음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면회실 입구에는 여군 하사 한서윤이 서 있었어요. 군복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지만 며칠째 이어진 주말 근무 탓에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면회객들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명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분과 함께 이동해 주세요 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같은 일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근무였지만 서윤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이 서윤이 군인으로서 지켜온 방식이었어요. 그때 면회실 입구 쪽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광이 나는 검은색 차체는 주변의 소박한 국산차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미경이 내렸어요.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손에는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소박한 면회객들 사이에서 단번에 눈에 띄었죠. 정미경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어왔는데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턱을 살짝 들고 걸었어요. 정미경은 옆에 선 남편 서진호에게 무언가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시설이 생각보다 낙후했네. 진우가 이런 데서 지내다니 하는 불평 섞인 목소리였죠. 서진호는 사단 참모 준장이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은 부대라고 했잖소 하고 조용히 답했지만 정미경은 이미 면회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다른 가족들은 정미경의 기세에 눌려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정미경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저분 누구야? 하고 수군거렸지만 정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경은 서울대 출신인 아들 서진우를 보러 왔습니다.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이제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미경은 이미 4번째 면회를 오는 길이었어요.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면서 우리 아들은 남다르다. 서울대 나와서 여기 있는 게 아깝지 않은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흘렸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했죠. 사실 정미경은 아들이 군대에서 힘들어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늘 불안했어요. 그 불안은 때로 지나친 간섭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여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여자들이 군대에 무슨 일로 와서 남자들 정신 흐트러뜨리나 하는 편견을 숨기지 않았죠. 면회실 안쪽 대기실에서 서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듯 걸음걸이가 어색했어요. 군복 소매는 조금 길어 보였고
모자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면회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두리번거렸어요. 주변을 살피다가 입구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면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서진우를 보고는 규정대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목소리로 절차를 안내했어요. 이 명부에 성함과 소속을 적으시고 대기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복도 끝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지극히 업무적인 태도였죠.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3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업무상 대화였어요. 서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음 면회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미경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젊은 여군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뭔가를 묻는 모습, 그리고 여군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장면. 정미경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왜곡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계집애가 우리 진우한테 감히. 정미경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원래 여군이 남자 군인들 물 흐린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는 남자들만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었고 여군들이 있으면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편견과 아들에 대한 과보호가 합쳐지면서 단 몇 초 만에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정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손에 든 명품백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정미경은 남편 서진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보, 저기 저 여군 봤어? 우리 진우한테 뭐라고 하던데? 서진호는 잘 보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정미경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저런 애들이 문제야. 정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면회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였죠. 복도 구석, 면회를 온 다른 가족들 사이에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미경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면회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찍으며 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정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걸어왔죠. 서윤은 여전히 입구에서 다음 면회객의 명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펜으로 명단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정미경이 바로 코앞에 서 있었어요. 어린 게 어디서 남자 꼬리질이야. 정미경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고 어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미경은 서윤의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찍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사? 고작 하사 주제에 감히 장교 아들한테 눈독을 들여? 서윤은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인, 저는 그저 안내만. 서윤은 최대한 침착하게 정중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정미경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안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어? 다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정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주변에서 부인, 진정하세요. 여기 애들도 있잖아요 하며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미경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왜곡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들을 유혹하려는 여군, 순진한 아들을 이용하려는 계집애, 그런 이미지들이 정미경의 상상 속에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부인, 정말 오해십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면회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실례를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어요. 하지만 정미경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내 같은 애들이 군대를 망치는 거야. 남자들 정신 흐트러뜨리고 문제만 일으키고. 정미경의 손이 허공에서 휘둘러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경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샤넬 명품백을 그대로 크게 휘둘렀습니다. 무거운 가방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윤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어요. 서윤은 짧은 신음을 내며 비틀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화장품, 그리고 무거운 금속 장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무게가 고스란히 서윤의 이마에 전해졌죠. 서윤이 본능적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눈썹을 타고 내려와 눈까지 흘렀고 서윤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어요. 면회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아이 울음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안쪽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서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엄마 하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미경은 숨을 헐떡이며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명품백에는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들 봤죠? 이 애가 먼저 우리 아들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요. 내가 말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미경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죠. 서윤은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피는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서윤은 손등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닦아내도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의 군복깃에도 붉은 얼룩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황급히 달려와 서윤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병원 가야 돼요.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또박또박했죠. 서윤은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 몸을 지탱하려 애썼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언니 피나. 무서워.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안아들어 눈을 가렸지만 이미 모두가 본 광경이었습니다. 면회실 구석,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곳에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미경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부터 가방을 휘두르는 순간, 그리고 서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까지 그의 표정은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깊게 가라앉은 침묵이었어요. 두 손은 주머니에 넣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죠. 그의 눈빛만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현장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그저 면회온 평범한 가족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가요.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하고 남편 서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서진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결국 아내의 팔을 잡고 면회실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급히 달려오는 소리였죠. 상황이 접수되었고 이제 막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헌병들이 면회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현장은 혼란스러웠어요. 피를 흘리는 서윤, 흥분한 정미경, 그리고 충격에 빠진 면회객들. 헌병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의무대 지원 필요합니다. 부상자 발생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사단 참모인 서진호 준장이 급히 호출되어 나타났어요. 그는 이미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은 상태였지만 현장에 도착해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서진호는 면회실 안으로 들어서며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피 흘리는 여군, 술렁이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아내. 서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은 피해자인 서윤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내 정미경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다친 데 없소? 정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나는 괜찮아요. 그보다 저 여군이 우리 진우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았죠. 서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헌병들에게 말했어요. 일단 면회객들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이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헌병들은 잠깐 망설였지만 준장의 명령이었기에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서진호는 그제야 서윤을 향해 걸어왔어요. 서윤은 벽에 기댄 채 피를 닦고 있었는데 손수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사, 일어서시오. 서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윤은 비틀거리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예, 준장님. 서진호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네가 면회 안내 담당이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네가 면회객과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가? 서진호의 질문은 이미 전제를 깔고 있었어요. 문제를 일으켰다는 표현 자체가 서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었죠.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면회 절차를 안내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나? 민간인이 군인에게 손을 댈 이유가 있었겠는가? 뒤에서 정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제가 목격했어요. 저 여군이 우리 아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굴었어요. 웃으면서 설명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서고 내가 그걸 보고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저 애가 대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미경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했지만 목소리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진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서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런가?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웃지도 않았고 규정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서진호의 질문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라니? 그저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증거가 필요한 일인가요? 서윤이 망설이는 사이 서진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정확히 봤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사단 참모 준장 앞에서 그것도 그의 아내가 관련된 일에 누가 쉽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흘렀고 서진호는 그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서진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면회 중 발생한 민간인 간의 실랑이로 처리하겠소. 민간인 간의 실랑이라니요? 저는 근무 중이었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호는 단호했어요.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했다고 신고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돼요. 사단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부인 측에서도 합의를 원하고 있소.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자신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장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서진호는 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하사, 지금 상급자에게 항명하는 건가?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르시오. 이건 자네를 위한 배려기도 하오. 괜히 시끄러워지면 자네만 손해요. 그 순간 한 헌병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준장님, 면회실 출입 기록과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진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입 기록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CCTV는 오늘 점검 중이라고 들었는데 헌병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점검 중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CCTV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서진호의 암묵적인 지시를 이해한 헌병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회실 출입 기록부는 곧 회수되었습니다. 서진호는 그것을 직접 챙겨 들고는 이건 내가 보관하겠소라고 말했어요. CCTV 영상도 점검 중이라는 명목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죠. 서윤은 그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아무도 서윤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사, 지금부터 조사실로 가시오. 거기서 정확한 경위를 진술하시오. 서진호의 명령에 서윤은 비틀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명의 헌병이 서윤을 부축해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조사실로 가는 복도에서 서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미경은 남편과 함께 면회실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윤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서윤은 3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나? 면회객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나? 왜 민간인이 그렇게 흥분했겠나? 질문은 점점 더 서윤을 압박했고 마치 서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군 하사 한서윤이 면회 안내 중 민간인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과의 마찰이 발생함. 민간인 측은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해당 하사에 대한 주의 조치가 필요함. 서윤은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행동? 자신은 규정대로만 했을 뿐인데. 합의? 자신은 피해자인데 왜 합의를 해야 하나요? 주의 조치? 폭행을 당한 사람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아무도 서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서윤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지러움은 더욱 심해졌어요.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군의관은
서윤의 상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꿰매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 다친 겁니까? 오늘 오후 면회실에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군의관은 소독을 하며 물었습니다. 사고 보고는 올라갔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고 보고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서만 작성되었으니까요. 군의관은 상처를 꿰매며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마 열상, 약 4cm, 전치 2주 예상. 진단서 필요하시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진단서를 어디에 제출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이미 사건은 민간인 간의 실랑이로 처리되었고 증거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서윤은 진단서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워지고 있었고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마에는 하얀 거즈가 감겨 있었고 그 위로 둔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근무였는데 저녁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이 정말 뭔가 잘못한 걸까요? 서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붕대를 감은 채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윤이 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윤이 자리를 찾아 앉으려 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기가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안, 나 저쪽에 볼 사람이 있어서 하고는 황급히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죠. 서윤은 텅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끝까지 삼켰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여군 준장님 부인이랑 문제 일으킨 애래 진짜? 미친 거 아냐? 준장님한테 찍혔으면 끝인데 근데 준장님 부인을 때렸다며? 아니 거꾸로래. 부인이 쟤를 때렸는데 제가 먼저 시비 걸었대 소문은 이미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생활관에서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전에는 서윤에게 농담도 건네고 일과 후 이야기도 나누던 동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윤이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아, 나 전화 좀 받을게. 나는 세탁실 다녀올게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서윤은 혼자 남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부대에서 자신은 이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과 같은 날 면회실에서 근무했던 상사 조민재가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조민재는 그날의 장면을 모두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정미경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가방을 휘두르는 것, 서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 모두 다 봤습니다. 서윤은 조민재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어요. 상사님, 그날 상사님도 보셨잖아요. 제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조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상사님. 하지만 나도 가족이 있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해. 미안하다. 조민재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민재가 떠난 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조민재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 흘리던 서윤의 얼굴, 겁에 질려 울던 아이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 조민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서면 자신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민재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서유는 홀로 체력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관에 있으면 답답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어요. 운동장 트랙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마에 상처가 욱신거렸고 거즈 밑으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계속 뛰었죠. 5바퀴째 돌던 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유는 그대로 트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자 저 멀리 몇몇 동료들이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서윤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서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땀과 피가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끔거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서유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규정대로 했어. 내가 왜 이래야 하는데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유는 다시 거즈를 감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스스로 선택한 군 생활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해서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움을 청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았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만 흘렸어요. 사흘이 지났지만 부대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을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해갔어요. 사람들은 서윤을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마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붕대를 풀면 붉게 부어오른 살과 실밥이 드러났습니다. 흉터는 분명히 남을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호 준장이 서윤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준장실로 들어선 서윤은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어요. 하사 한서윤, 들어왔습니다. 서진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게 한 뒤에야 고개를 들었죠. 앉게 서윤은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 않고 꼿꼿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진호는 서류 한 장을 서윤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나? 서류에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한서윤은 지난 일요일 면회실에서 근무 중 민간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민간인과의 접촉 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서진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사, 이건 자네를 위한 거야. 오해를 준 책임도 있지 않나?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모두에게 좋아. 자네도 우리 부대도 하지만 저는 오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서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사,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명령이라기보다는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서진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진실? 진실이 뭔지 알아? 여기서 진실은 기록에 남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과문에 서명하는 것뿐이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든 사과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진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계속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되는 거지. 부대 적응 불량, 상급자 명령 불복종. 자네 인사 기록에 다 남아. 전역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서진호는 펜을 서윤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서명해서 가져오게. 그리고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거론하지 마. 서윤은 사과문과 펜을 들고 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종이를 바라봤어요. 거짓으로 가득한 문장들. 하지만 이걸 거부하면 정말 끝일까요? 그날 저녁 정미경이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항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미경은 민원실로 찾아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아들한테 이상한 짓 한 여군 아직도 여기 있어요?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민원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부인, 일단 진정하시고 하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미경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진우가 그 여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매일 불안해하고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있어요. 그 여군을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해야죠. 정미경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우는 서윤을 다시 본 적도 없었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경은 아들을 핑계로 서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상 쫓아내라는 명령이었죠. 민원실 담당자는 알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정미경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로 돌아갔어요. 그 소식은 빠르게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준장님 부인이 또 왔대. 여군 쫓아내려고 난리래. 저 여군 이제 진짜 끝났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서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복도를 걸을 때도 사람들은 서윤을 피했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 서윤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혼자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보며 천천히 붕대를 풀었어요. 이마에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피는 멎었지만 붉게 부어오른 살 사이로 검은 실밥이 보였죠. 흉터는 남을 게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상처를 만져봤어요.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규정대로 했어. 예의 바르게 안내했어. 그런데 왜 내가 이래야 해? 서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세면대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죠. 서윤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 들을까봐, 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서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이 부어올랐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거울을 다시 보며
새 붕대를 감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감았어요. 군인은 언제나 단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상처를 가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군인의 얼굴을 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를 혼자 걸으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끝일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다 외출을 나갔거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은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사과문, 정미경의 항해, 그리고 세면대 앞에서의 눈물. 서윤은 주머니에서 사과문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읽었어요. 본인 한서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에 서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이곳에서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서윤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펜촉이 종이에 닿지 못했어요. 이렇게 굴복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은 내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너무 지쳤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서윤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과문에 서명하라는 압박은 계속되었고 부대 내에서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서윤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 검찰 파견 장교 윤혜원이었어요. 윤혜원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익명으로 받았고 며칠 전부터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혜원은 우선 면회실 관련 기록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출입 명부, CCTV 기록, 근무자 명단.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출입 명부는 분실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었고 CCTV는 점검 중이라는 명목으로 영상이 없었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증거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혜원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봐왔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윤혜원은 면회실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일 면회실에는 약 30여 명의 민간인과 10여 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은 아이들과 함께 왔고 누군가는 분명히 사건을 목격했을 겁니다. 윤혜원은 조심스럽게 증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정확히 보지 못했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장의 아내가 연루된 사건에 누가 쉽게 증언하겠습니까? 하지만 윤혜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면회실 근처에 있던 민간인 중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아이와 함께 면회를 왔던 한 어머니였죠. 윤혜원은 그녀를 조용히 만나 물었습니다. 그날 면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많이 무서워했어요. 피를 보고 울었거든요. 지금도 악몽을 꿔요. 윤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보셨습니까?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품백을 든 여자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니 여군한테 가방을 휘둘렀어요. 여군은 그냥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맞았어요. 윤혜원은 그 증언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인이 필요했죠. 윤혜원은 당일 근무했던 다른 군인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혜원은 조민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조민재는 민원 담당 상사로 그날 면회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윤혜원이 조민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조민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조민재는 윤혜원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일요일 면회실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날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윤혜원은 조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상사님, 그날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조민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네. 면회실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조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윤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울었던 아이들이 지금도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조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피 흘리던 서윤, 겁에 질려 울던 아이들, 그리고 침묵했던 자신. 조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윤혜원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상사님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한 명의 여군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민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럿이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조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어요. 준장님 부인이 먼저 소리를 질렀고 한서윤 하사는 정중하게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듣지 않았고 가방을 휘둘렀습니다. 한서윤 하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았습니다. 윤혜원은 조민재의 증언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봤습니까? 네. 헌병들도 봤고 다른 근무자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준장님이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조민재의 증언이 확보되자 윤혜원은 다른 증인들도 다시 접촉했습니다. 조민재가 먼저 나섰다는 소식이 퍼지자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일 근무했던 헌병, 면회실에 있던 다른 군인들, 그리고 민간인 증인들. 하나둘 증언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언은 일치했어요. 정미경이 먼저 공격했고 서윤은 피해자였다는 것. 윤혜원은 CCTV 기록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점검 중이라고 보고된 시간대의 전후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시간대의 영상만 삭제한 겁니다. 하지만 백업 서버에는 아직 원본이 남아 있었죠. 윤혜원은 IT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삭제된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정미경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 가방을 휘두르는 장면, 서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장면. 윤혜원은 복구된 영상과 증인들의 진술서를 정리해 상급부대에 감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직권남용, 증거인멸, 피해자 2차 가해라는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사단을 넘어 군단, 그리고 육군본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사단 본부에 특별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어요. 회의 소집 사유는 중대 기강 문란 사건 조사였습니다. 회의 당일 사단 회의실에는 참모진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서진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그는 바로 육군 참모총장 이도현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시찰 명목으로 이 부대에 머물고 있었어요. 면회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그는 면회실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참모총장인 줄 몰랐죠. 평범한 민간인 복장에 아무런 표식도 없었으니까요.
이도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미경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부터 서진호가 증거를 은폐하는 과정까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온 겁니다. 이도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진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준장, 지난 일요일 면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시오. 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그날 면회실에서 민간인과 여군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양측 모두 합의했습니다. 서진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하려 애썼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도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어떻게? 서진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여군 하사가 면회 안내 중 민간인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측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요. 이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그럼 출입 명부는 어디 있나? 서진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건 분실되었습니다. 분실? 언제 분실되었지? 이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혼란 속에서 분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CCTV는 점검 중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참 묘한 우연이로군. 사건이 발생한 날 하필 출입 명부가 분실되고 CCTV는 점검 중이었다니. 이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백업 서버에는 CCTV 영상이 남아 있었소.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도 확보했소. 서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도연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준장 부인이 여군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방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소. 그리고 여기 있는 진술서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소. 이도연은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민원 담당 조민재 상사의 진술. 한서윤 하사는 규정대로 안내했으며 준장 부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헌병 이준혁 병장의 진술. 여군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명확하다. 면회객 김미숙 씨의 진술. 아이가 그 장면을 보고 지금도 악몽을 꾼다. 이도연은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고 서진호는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준장, 이제 다시 물어보겠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어요. 서진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흥분한 상태였고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려 했을 뿐입니다. 조용히 수습?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강요하는 게 수습인가? 이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모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준장은 출입 명부를 직접 회수했소. CCTV 영상 삭제도 준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소. 그리고 피해자인 한서윤 하사에게 사과문 작성을 강요했소. 이게 군인이 할 일입니까? 서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도연은 다시 물었어요. 왜 그랬나? 왜 진실을 덮으려 했나? 서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알려지면 제 진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부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명의 군인을 희생시킨 건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이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준장, 당신은 군인이요. 군인은 진실을 지키고 부하를 보호해야 하오. 하지만 당신은 정반대로 했소. 이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오. 직권남용, 증거인멸, 그리고 군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요. 서진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간신히 자세를 유지했어요. 이도연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소. 권력은 부하를 짓밟는 도구가 아니오. 그리고 침묵은 공범이 되는 지름길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도연은 서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진호 준장, 당신은 지금부터 보직 해임되며 군 검찰에 송치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부인 정미경 씨는 폭행 혐의로 민간 경찰에 고발될 것이요. 서진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듯 했지만 헌병들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총장님 제발하지만 이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서진호가 회의실을 나가자 이도연은 남아있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부하를 보호해야 하오. 그리고 침묵하는 것도 죄라는 걸 명심하시오.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이도연은 한 명의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하사를 이리로 데려오시오. 잠시 후 서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서윤은 경직된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사 한서윤, 들어왔습니다. 이도연은 서윤을 바라보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시오. 서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하사, 그동안 힘들었소? 서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어요. 이도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소.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오히려 규정을 잘 지킨 모범적인 군인이었소.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왜 혼자 버티려 했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소?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요. 군인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요.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고 함께 버티는 거요. 이도연은 서윤에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이 부대의 모든 사람이 배울 것이요. 침묵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동료를 보호하라고. 서윤은 고개를 들어 이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눈빛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치료받고 쉬시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대에서 지원할 것이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서윤은 며칠간 휴식을 받았습니다. 의무실에서 상처를 다시 치료받고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가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언제든 도움을 청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아물지는 않았으니까요. 부대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진호 준장의 보직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서윤과 마주친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윤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외면했어. 정말 미안해. 서윤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 조민재는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윤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비겁했어. 내가 피 흘리는 걸 보고도 나는 내 자리만 지키려 했어. 조민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상사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도연이 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닌 조용한 사무실이었어요. 서윤이 들어서자 이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서윤은 의자에 앉았고 이도연은 천천히 돌아서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이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 나는 그날 면회실 구석에 있었소.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이도연을 쳐다봤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소. 부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 당신이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당신이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까지. 이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왜 바로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서윤의 질문에 이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보고 싶었소. 이 부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버티는지. 이도연은 책상에 기대며 말을 이었어요. 만약 내가 즉시 개입했다면 사람들은 총장님이 계셔서 처벌받았구나 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였소. 은폐하는 시스템, 침묵하는 동료들, 그리고 혼자 버티려는 당신.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했습니다. 아니요. 이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약하지 않았소. 오히려 너무 강했소. 혼자서 모든 걸 견디려 했으니까. 하지만 군인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오. 함께 싸우는 거요. 이도연은 서윤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잘했소. 규정을 지켰고 끝까지 버텼소.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하오. 서윤은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지만 참았어요. 네, 총장님. 이도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딸이 하나 있소. 당신과 비슷한 나이지. 만약 내 딸이 당신처럼 혼자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소. 이도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봤소. 당신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지, 당신이 정말로 괜찮은지. 서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총장님의 딸입니다. 한서윤이 아니라 이서윤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을 바꿨구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군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군인으로. 그래서 어머니 성을 따랐고
아버지께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구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혼자 버텨야만 했고. 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걸. 함께 버티는 게 진짜 강한 거라는 걸. 이도연은 딸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였어요. 잘 깨달았구나.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군인이 아닌 아버지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며칠 후 서윤은 다시 면회실 근무에 섰습니다. 이마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서윤은 그것을 가리지 않았어요. 붕대도 벗고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선 사람들은 서윤의 흉터를 보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서윤은 평소처럼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면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사님, 이마는 괜찮으세요? 서윤은 잠시 흉터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은 그날 하루 종일 면회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부대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고 불합리한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적어도 이 부대에서는 침묵이 당연하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동료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서윤은 운동장 트랙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윤은 이마의 흉터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것은 이제 수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버텨냈다는 증거, 진실이 밝혀졌다는 증거,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해냈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저 멀리서 동료들이 서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저녁 먹으러 가자.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마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윤의 걸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윤은 규정대로 고개 숙여 동료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개 숙임은 굴복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